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학창시절. 중학교 다닐 때 있었던 일이다. 우리 반에는 쌍둥이가 있었다. 이란성 쌍둥이라 그런지 서로 다르게 생긴 녀석들이었는데, 하나는 그냥 평범한 녀석이었고, 다른 하나는 좀 기형적으로 생긴 녀석이었다. 그렇지만 얼굴만 좀 이상할 뿐이지, 성격은 상당히 좋은 녀석이었다. 하지만 그 녀석은 외모 때문에 상당히 많은 괴롭힘을 받았다. 그리고 그 괴롭힘은 단순한 놀림에서 끝나지 않았다. 녀석은 소위 학교에서 좀 논다는 녀석들의 표적이 되어 그들만의 샌드백이 되곤 했다. 쉬는 시간만 되면 노는 녀석들에게 끌려가 어딘가에서 두들겨 맞곤 했다. 눈두덩은 항상 부어 있었고 얼굴 여기저기에는 멍이 가득했다. 다른 쌍둥이는 항상 그 녀석을 도와주고 싶어 했지만 힘과 용기가 없어 그러지는 못했다. 물론 선생님께는 여러 번 말씀드렸다. 하지만 변하는 것은 없었다. 심하면 심해졌지. 연약한 여선생이 건네는 가벼운 경고 따위에 괴롭힘을 그만둘 리가 만무하였다. 게다가 녀석들이 워낙에 극성인 탓에 주변에서 이미 손을 놔버린 상황이었다. 덧붙이자면 그 녀석들 중 우두머리의 부모님이 꽤나 잘 나가셨다는 소문이 있다. 여차저차 그러한 이유들로 한 끼 내내 녀석은 맞아야만 했다. 성격도 내성적인지라 직접 일러바치지도 못하고 아무 저항도 못해서 노는 녀석들이 괴롭히기에 안성맞춤이었다. 주변에서 보고 있던 친구들도 항상 안타까워했다. 이건 뭐 선생님께 말해도 소용이 없으니. 그러던 무더운 여름날 또 복날개 맞듯이 두들겨 맞은 그 친구는 어김없이 붓고 멍든 얼굴로 교실로 들어왔다. 얼굴이 왜 그러니? 무심한 표정으로 선생이 물었다. 계단에서 넘어졌어요. 아, 그래. 조심하지 그랬니? 미친, 넘어졌다고? 그걸 또 믿어? 선생님 좀 씻고 오겠습니다. 녀석은 쓸쓸히 고개를 돌리며 교실을 나갔다. 그 녀석을 그 꼴로 만든 장본인들은 뭐가 그리 좋은지 낄낄 웃어댔다. 수업이 한참이 지나도록 녀석은 오지 않았다. 양고실이라도 갔나? 걔는 어디 갔니? 걱정이 되는 건지 걱정하는 척을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선생은 쌍둥이 형제에게 그렇게 물었다. 그러자 녀석이 흐느끼며 손가락으로 위를 가리켰다. 그 손가락은 점점 기울더니 햇빛이 쨍쨍 비추는 유리창을 향했다. 선생님과 반 학생들의 시선은 모두 그 손가락을 따라갔다. 그리고 그 손가락의 끝에는 추락하고 있는 녀석이 있었다. 내 학창시절 가장 지우고 싶은 기억. 두 번째 이야기, 왕따. 난 끝내 참았던 신음을 내뱉었다. 와이셔츠 안에 아무것도 입지 않고 나온 까닭이었다. 내내 속살에 까끌까끌한 옷감이 닿았다. 그때마다 뭐라 할 수 없는 고통이 날 휘가 맞다. 몰래 눈치를 보다가 결국은 엄마에게 문자를 보내고 만다. 입학식이 끝나기 5분 전 엄마가 가까스로 흰 티를 사 오셔서 난 다행히 남은 5교시를 편안한 상태로 보낼 수 있었다. 몇몇 익숙한 얼굴도 있었지만 대부분 처음 보는 녀석들이었다. 내 뒤쪽에는 내 초등학교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든다는 녀석이 앉아 있었고 그 옆에는 무표정한 녀석이 있었다. 앞에는 머리가 큰 놈, 옆에는 비리비리하게 생긴 멸치 한 마리. 더 건너가 보면 여자애들이 있었는데 한눈에 보기에도 나 놉니다 하는 여자애들 2-5명이 보였다. 치마는 짧다 못해 조금 뛴다 싶으면 아니 허옇게 들여다 보일 정도로 작았다. 그게 우리 반에 대한 첫인상이었다. 본격적인 중학교 생활이 시작되었다. 알고 보니 무표정한 녀석은 굉장히 웃긴 녀석이었다. 덕분에 난 한 번도 수업 시간에 웃어보지 않은 적이 없었다. 옆에 앉아있는 녀석은 유명한 녀석이었는데 주변 초등학교에서 가장 싸움을 잘한다고 해서 유명했다 한다. 다행히 그 녀석과도 친해졌다. 그렇게 난 익숙해져 가는 듯 했다. 전부짝을 짚고 놀고 있는데 거기서 걸러낸 듯한 녀석도 있었다. 안경을 쓰고 치아 교정기를 끼고 딱 봐도 그 녀석은 논다고 할 만한 녀석이 아니었다. 이름표를 보니 송승진이라고 써져 있다. 그리고 한 달 후 송승진은 본격적인 왕따가 되었다. 시비를 걸다 못해 구석으로 몰아 때리기도 했으며 그 녀석의 참고서 펜 등을 뺏어가기도 하였다. 하지만 그 녀석은 반격도 하지 못했다. 내가 그 녀석을 보면서 하는 생각은 단 하나. 약자. 보기도 싫었다. 난 때리지는 않았지만 자연스레 그 녀석은 나보다 뒤떨어져 있다고. 어울려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했다.
이제 그 녀석은 돈까지 뺏기기 시작했다. 반장이란 놈도 우리랑 친했기 때문에 아무도 알지 못했다. 부반장은 송승진이 왕따라는 걸 잘 알고 있었다. 웃기게도 반장과 부반장이 애인관계였기 때문에 선생님의 귀에는 그런 소식이 들어가지 못했다. 3달이 흘렀다. 그 녀석은 우릴 보기만 해도 벌벌 떨고 마지못해 돈을 꺼낸다. 4달 후 중간고사와 기말고사가 치러지고 서로서로 공부를 하는지 못하는지 알게 되었다. 송승진, 이 녀석은 성적이 형편없었다. 350명 중 235등. 형편없는 성적. 반면 난 350명 중 25등. 우월한 성적이다. 무난하게 상위권에 장착한 것이다. 여름방학이 지나가고 그 녀석이 우리의 걸림돌로 확고한 자리를 잡은 후 어느 날이었다. 그늘도 다름없이 선생님이 내어주신 수학 문제를 쓱쓱 풀어나가고 있었다. 이따금 한숨 소리와 사각거리는 소리만 들려올 뿐 아무런 잡음도 들리지 않았다. 그리고 예기치 못하게 정말 걸어가는 사람의 뒤통수를 갈기듯 벌벌 떨리는 목소리가 나왔다. 난 약하지 않아. 그 말을 끝으로 왕따는 창문 쪽으로 뚜벅뚜벅 걸어갔다. 우리 교실은 4층. 떨어지면 최소한 중상, 심하면 직사였다. 그 녀석은 거리낌 없이 창문으로 다가가 창살 틈으로 몸을 넣었다. 그리고 미끄러지듯 떨어졌다. 그뿐이었다. 우리가 20번 문제를 끝내고 21번을 풀 때 시간은 아무렇지 않다는 듯 흘렀다. 그 소식은 전교를 한바탕 뒤집어 엎을 만큼 큰 소식이었다. 하지만 그 녀석은 왕따라는 것도 알려지지 않은 상태였다. 서서히 그 소식은 잠잠해지기 시작했고 교장은 떨어진 장소가 재수없다며 그 자리를 갈아버리고는 꽃밭을 만들었다. 꽃은 무럭무럭 자라났다. 물을 많이 주든 말이다. 그 꽃이 자라듯 내 마음에 있는 어떠한 마음도 커져갔다. 이 마음은 내가 중학교를 졸업하기 직전까지 계속되었다. 졸업식을 하루 앞두고 내가 집으로 가고 있을 한시. 학원이 모두 끝나고 집으로 걸음을 재촉할 때 불현듯 그 왕따 생각이 떠오른다. 천천히 그 녀석을 되새김질해보자 그 마음은 더욱 무겁게 날 짓눌렀다. 난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핸드폰이 만져진다. 난 이제야 내가 느낀 마음이 무슨 마음인지 알게 되었다. 죄책감. 그것이 내가 느낀 감정이었다. 순간 내 뒤에 그 녀석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난 약하지 않아. 왜 그 목소리가 생각났을까? 알 수 없었다. 내가 그 마음이 죄책감이라는 걸 깨닫자 그 마음은 없어졌다. 하지만 새로운 마음이 추가되었다. 난 방관자였다는 그 마음. 그 마음은 영원히 내 마음속을 떠나지 않을 것이고 내가 고등학교에 들어가 어떤 녀석이 될지는 눈앞에 있듯 생생하게 보였다. 그뿐이었다. 3번째 이야기, 소외감.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에는 항상 집단이 형성되기 마련이다. 그 집단을 이끄는 것은 잘생긴 사람, 혹은 유머러스하거나 싸움을 잘하는 사람 정도가 될 것이다. 그렇게 이끄는 사람이 있는 반면 소외를 당하는 사람도 있기 마련이다. 주로 소심하거나 더럽거나 혹은 사이코적인 면을 가진 사람들이 그러하다. 그렇게 소외받는 사람들의 이유를 몽땅 주워 담은 것이 바로 나라는 쓰레기통이다. 소심한 성격 탓에 그 어디서든 나설 수가 없다. 멀미와 장트러블이 심해 항상 더러움의 멸시를 받는다. 가끔 가단 유독 혼잣말이 심한 탓에 사이코라 불린 적이 있다. 그렇기에 내가 이 회사라는 집단에서 따돌림을 받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일 수도 있다. 100kg에 육박하는 몸무게, 망가진 호빵맨 얼굴을 가진 것이 바로 나다. 그런 나는 학창시절부터 항상 따돌림의 대상이 되었다. 뚱뚱하다란 이유만으로 동물 취급을 받아야 했으며 못생겼단 이유만으로 반 아이들의 주먹 맛을 봐야만 했다. 소심한 나를 바지와 심지어 팬티까지도 벗겨버린 채 여자아이들 앞에 서보라고 한 적도 있다. 뚱뚱한 몸에 콩알만한 나의 성기는 반 여자아이들에게 웃음거리가 되어버린다. 죽고 싶다란 생각은 수천 수만 번도 넘게 하였다. 하지만 그것 또한 소심한 나에겐 무리였다. 죽음 앞에 이르면 덜컥 겁이 나버린다. 죽음 뒤에 세계란 게 차마 가보지는 못하지만 왠지 끔찍할 것만 같았다. 그래서 어쩔 수 없었다. 지긋지긋한 인생이지만 살아야만 했다. 그렇게 학창시절만 지나면 모든 것은 괜찮아질 것이라 여겼다. 모든 것이 수준 미만인 나에게 하나의 장기란 바로 집중력이다. 그래서인지 항상 공부만은 잘해왔다.
수백 명의 학생들을 밀치고 항상 굳건하게 전교 1등을 해왔다. 그것이 바로 나의 한 줄기 빛과 같았다. 나의 마지막 희망이었으며 따돌림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인책이었다. 그렇게 서울대에 입학하였다. 나름 성인이라 불리는 대학생들에겐 어느 정도의 개념은 있을 것이다. 부디 나를 인간 취급해주기를 바라였다. 하지만 그것은 입학 첫날부터 산산조각 나버렸다. 모든 것은 병신 같은 나의 잘못이다. 그런 많은 버스에 타는 것이 아니었다. 돈이 들더라도 택시를 타는 것이 현명했다. 그것도 아니면 적어도 멀미약 정도는 먹었어야 했다. 발 디딜 틈조차 없던 만원 버스 안에서 부침개 하나를 만들었다. 주위에 여러 사람들 신발에 덕지덕지 묻어 안 섞인 고함이 사방에서 터져나왔다. 마치 내가 현상범인처럼 나의 초상화가 학교 게시판에 떡하니 붙어있다. 그 옆에 붙어있던 또 다른 백지 한 장엔 나에 대한 온갖 욕이 난무하였다. 그것을 보니 다신 흘리지 않겠다고 마음먹었던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렇게 대학교에서조차 따돌림의 대상이 되었다. 차라리 중학생이나 고등 시절이 나았다. 이것들은 나를 괴롭히는 방법들이 도를 지나친다. 전봇대에 청테이프로 묶어 꼼짝 못하게 만들어 놓고는 나무강목으로 힘껏 내려쳤다. 괴로움의 탄성이 터져나온다. 내가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을까? 자신들은 한 번도 오버히트를 해본 적이 없는 것인가? 만약 얼굴이 출중나게 잘생긴 녀석이 그러했다면 상황은 달랐을 것이다. 아마 그럴 수도 있지 하며 가볍게 넘어갔을 것이다. 그렇게 4년이란 세월을 견뎌냈다. 지금까지 겪어왔던 모든 이야기를 하려면 끝도 없다. 매일매일 괴로움의 연속이었으니까. 나의 하나뿐인 집중력이란 장기로 대학에서조차 나의 성적은 유별났다. 그런 나이기에 이만한 크기의 회사는 당연한 것이다. 이름난 대기업에 취직한 나는 파란만장한 나의 미래를 꿈꿨다. 이 소심한 성격을 털어버리곤 활발하게 시작할 것을 마음먹었다. 오늘은 실수를 안 할 거라는 마음가짐에 멀미약을 2병이나 비우고 귀 밑에 붙이는 멀미약까지 장착하였다. 이만하면 완벽하다. 아무리 멀미가 심한 나라도 이렇게까지 했는데 설마 멀미를 하겠나. 그런 나의 생각처럼 무사히 회사에 도착하였다. 지금까진 순탄대로다. 이제부터다. 이제부터 나의 달라진 모습으로 소외란 굴레에서 벗어나야만 했다. 안녕하십니까. 박경환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첫 스타트는 괜찮았다. 꽤나 힘 있는 인사가 마음에 들었다. 그런데 사람들의 표정들이 이상하였다. 다들 똥을 씹고 있는 마냥 잔뜩 찌푸린 얼굴로 날 바라봤다. 그렇다. 대학 입학 시절 내가 따돌림 받았던 이유는 오버히트가 중점이 아니었다. 소심한 성격 또한 중점은 아니다. 바로 나의 뚱뚱한 몸뚱이와 얼굴이 문제였다. 그저 못생겼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은 나를 괴롭힌 것이다. 이번으로 100만 번째 부모님을 원망한다. 나를 이따위 얼굴로 낳아준 부모님을 원망하고 또 원망하였다. 이미 이 세상엔 없는 두 분이었지만 말이다. 등에서 꿈틀거리는 애벌레가 기어다니는 느낌이 들었다. 머리털이 솟을 정도로 소름 돋는 느낌. 바로 최 과장의 손길이었다. 그 녀석은 나의 등 뒤부터 쓰다듬으며 올라왔덕하니 어깨에 손을 올려놓았다. 그 느낌이 너무나도 싫다. 오이, 뚱보. 이 회사에서 나를 지칭하는 명은 바로 뚱보이다. 예. 이것 좀 처리해 줄 수 있지? 그는 수십 장의 업무를 나의 책상 위로 올려놓았다. 완전 시발놈이다. 아, 예, 물론이죠. 처음에 나의 마음가짐과는 반대로 과정은 흘러갔다. 이미 나는 또다시 소심한 직원이 되어 있었다. 부탁하는 것을 거절할 용기는 없다. 만약 거절을 한다면 득될 것은 없을 테니까.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연장 업무를 하였다. 그 녀석 말고도 2명이 나에게 자신의 업무를 맡겨놓고 도망갔다.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그것들을 오늘 내로 처리해야만 했다. 그러지 못할 시에는 나는 죽은 목숨이다. 와 지혜씨다. 이 역같은 생활을 견디게 해주는 활력소가 바로 지혜라는 여자이다. 오뚝한 콧날에 똘망똘망한 눈이 나에 비하면 너무나도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여자였다. 그녀는 나의 자리에서 10m가량 떨어진 지점에서 야간 업무를 하고 있었다. 그녀에게 말을 걸어보고 싶어진다. 마침 회사엔 우리 둘뿐이었다. 캔커피 2개를 산 뒤 곧장 그녀에게로 향했다. 어떤 말을 해야 할까? 그냥 간단하게 열심히 하세요라고 할까?
아니면 제 마음입니다. 하면서 느끼한 멘트를 날려볼까? 이래저래 고민하는 동안 그녀가 먼저 나에게 다가왔다. 또 야근하시나 봐요. 아, 응. 왜 캔커피를 2개씩이나? 아, 이건 실수로 1,000원을 넣고 버튼을 2번 눌러버려서 그래요. 그거 600원짜리 아닌가요? 아차, 나의 실수였다. 자판기 안에 200원이 들어있는 상태더라고요. 운이 좋았죠 뭐. 이미 엎질러진 물에 몸을 적시는 꼴이다. 말 같지도 않는 변명에 그녀는 의미 모를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 모습이 나쁘지만은 않다. 자, 이거 드세요. 어차피 저 혼자 2개는 못 먹어요. 그러세요? 충분히 드실 거라 생각했는데 말이죠. 그녀의 말장난에 괜히 쑥스러움이 느껴진다. 더 이상의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곧장 자리로 돌아왔다. 그 이후 그녀는 항상 나를 볼 때면 캔커피 라며 불렀다. 지금까지 한 번도 관심이란 걸 받아본 적이 없어서 그런가? 그녀가 나에게 주는 관심에 괜한 착각을 해버렸다. 저랑 만나주세요. 그녀가 나를 좋아한다고 생각한 것이다. 못한다 발을 그녀에게 내밀며 고백을 했다. 그때 처음으로 사랑을 전달하는 거란 이런 느낌이란 걸 느꼈다. 그녀는 주섬주섬 자신의 가방을 뒤져보았다. 그리고는 손거울 하나를 꺼내어 나에게 보여주었다. 지금 이 거울에 비친 당신의 모습이 보여요. 네, 그렇다만. 그녀는 다시 한번 주섬주섬거리더니 어떤 사진 한 장을 꺼내었다. 그럼 이 사진 안에 남자 보여요? 물론 보였다. 그것도 아주 자세히. 그 남자는 마치 연예인처럼 잘생긴 외모를 가지고 있었다. 이게 제 남자친구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나랑 사귀고 싶다면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당신은 어떻죠? 참나, 지 주제를 알아야지. 그녀는 나의 가슴에 비수를 꽂은 채 유유히 사라졌다. 그렇게 나의 첫사랑은 산산조각 나버렸다. 그리고 지금 나는 건물 옥상에 서 있다. 사랑의 상처란 게 이처럼 클 줄은 몰랐다. 이윽고 옥상 난간에 섰다. 이제 떨어지기만 하면 끝이다. 시발시발. 하지만 죽음의 끝자락에서 용기가 나질 않았다. 그냥 한 걸음만 더 내디디면 끝인데 이게 같은 세상에서 벗어날 수 있을 텐데 말이다. 고개를 들어 밤하늘을 바라봤다. 오늘은 참 달이 밝다. 그 이후 3년이란 세월을 내리소해당하며 살아왔다. 회사에선 어느 정도의 계급까진 올라섰지만 인지도에선 아직 최하위를 달리고 있다. 이젠 그들은 내가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는 듯 했다. 소외당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외로운 일이다. 누군가가 나에게 관심을 가져줄 순 없는 것일까? 두 손으로 머리를 쥐어짜며 고민했다.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무턱대고 견딘다고 되는 일이 아니었다. 그것은 3년을 버텨봐서 안다. 이미 나는 제정신을 벗어나 버렸다. 애정 결핍에 걸려버린 듯 사람들의 관심을 원한다. 방법을 찾아야만 했다. 방법을. 그러기 위해선 먼저 빌어먹을 최과장을 떼어내야만 했다. 항상 그 녀석이 나를 짓눌려만 왔다. 그 녀석 때문에 처음 입사할 때 먹었던 마음가짐이 산산조각이 나버렸다. 그래, 그 녀석 때문이다. 그 녀석만 없다면 나의 삶이 조금은 나아질 것이라 생각했다. 그리고 지금 최 과장의 목을 잇는 힘껏 조르고 있다. 어디서 이런 용기가 나온 것일까? 소심했던 나에게선 이런 용기란 없을 줄만 알았다. 남들 앞에서 말 한마디조차 힘들었던 성격인데 내가 천부적으로 타고난 살인마였나. 그 녀석의 목을 조르는 순간에도 5만 가지의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그 녀석은 목에서부터 핏줄이 서더니 얼굴 전체에 핏줄이 터질 듯이 솟아있다. 눈알은 반쯤 튀어나와 금방이라도 굴러떨어질 것만 같았다. 이제 됐다. 그 녀석은 이 세상에서 가장 쓰레기 같은 표정으로 숨을 거뒀다. 그 꼴이 정말이지 웃음이 나온다. 나의 철두철미한 살인 방식으로 아주 자그마한 증거조차 남기지 않았다. 조사를 나온 경찰들은 어벙벙한 표정으로 사건의 실마리를 풀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나의 소외는 끝이 아니었다. 오히려 더 냉담한 것 같다. 무엇이 잘못된 것이지? 난 이제 최 과장이란 그늘 안에선 자유로워졌다.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한참을 고민한 끝에 결론이 내려졌다. 바로 지혜의 그년 때문이다. 그녀는 항상 내가 들리는 곳에서도 나의 뒷담화를 해대었다. 자신의 주제를 모른다느니, 얼굴 생김새가 어떻다느니,
심지어 나의 과거사까지도 알아내 일일이 회사 사람들에게 알렸다. 그래, 그년이 문제였다. 그녀가 다 꼬발라서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 그녀를 붙잡았다. 광채를 뿜는 시카를 보여주자 그녀의 표정이 살려달라 애원을 해대었다. 그러길래 내 것이 될 것이지. 내가 원했을 때 내 것이 되었다면 난 인연을 죽이진 않았을 것이다. 지금 그녀의 마음 따위를 원하진 않지만 왠지 모르게 그녀의 몸뚱이는 당겼다. 옷을 전부 찢어버렸다. 브래지어와 팬티도 마찬가지이다. 여자의 속살을 실제로 본 것은 엄마 이후 처음이다. 엄마의 시체를 닦은 때 잠시나마 보았지만 이처럼 다를 줄이야. 그녀는 엄마의 속살과는 차원이 달랐다. 그녀의 가슴을 보자 유두가 바짝 서 있다. 저런 거 야동에서 본 적이 있다. 아마 흥분했으니 해달라는 거겠지? 바지와 팬티를 동시에 내리고 큼직해진 그것을 손으로 집었다. 그리고 그것을 그녀의 성기 속으로 집어넣었다. 기분이 생각만큼 썩 좋지는 않았다. 몇 차례의 움직임에 벌써 흰 액체가 뿜어져 나온다. 그녀의 유두는 더해달라고 여전히 서 있다. 나를 놀리는 것인가? 마치 나에게 이 정도밖에 못하냐며 놀리는 것만 같았다. 그래서 그녀의 유두를 칼로 도려냈다. 동그란 그것이 콩알 같기도 하다. 두 개 다 도려내니 거기서만 피가 분출된다. 왠지 그 모습이 웃겼다. 나는 웃음을 참지 않고 멀미를 하듯이 마음껏 토해냈다. 그리곤 그녀의 온몸을 푹푹 찔렀다. 그러자 그녀도 온몸에서 피를 토해내었다. 나처럼 말이다. 회사에선 한마디로 태풍이 몰아쳤다. 회사 전체를 휩쓸어버린 듯 완전 난리가 났다. 이번에도 역시 나는 철두철미하였다. 증거 따윈 꺼져버려라지. 경찰들의 당황한 표정이 재미있다. 회사에선 이것이 귀신의 장난이라며 말도 안 되는 말을 퍼뜨리고 있었다. 나의 소문을 퍼뜨리던 것처럼 말이다. 그 이후에도 좀처럼 나의 소외감은 나아질 기색이 없었다. 그래서 더 죽였다. 수십 명을 칼로 찔러 죽였다. 그런데도 나아지질 않는다. 모든 것은 내가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계속해서 이유 모를 살인이 이어지자 더 이상 우리 회사에 지원하는 사람들은 없어졌다. 그리고 원래부터 회사에 자리 잡고 있던 직원조차도 하루에 수십 명씩 빠져나갔다. 신문과 뉴스에선 대기업의 저주라는 문구와 함께 조만간 무너질 위험 소식을 전했다. 그리고 끝내 말 그대로 커다란 대기업은 폭삭 망해버렸다. 대기업이 이처럼 쉽게 망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아마도 내가 실수를 했나 보다. 정도껏 했어야 했다. 그래도 이 직업이 나에겐 유일한 자랑거리였는데 말이다. 먼지투성이가 돼버린 회사 안엔 나 홀로 몸을 수그린 채 앉아 있었다. 아쉬운 나의 일자리. 사실 그들보단 소외의 문제는 나의 얼굴 때문이었는데 나를 탓하긴 싫었다. 모든 것을 그들의 잘못으로 돌리고 싶었다. 나는 그뿐이다. 그 순간 누군가가 계단을 뛰어 올라왔다. 이곳엔 더 이상 그 누구도 오질 않는데 대체 누구지? 그것은 닫혀있는 문 앞에 서서 말하였다. 아씨, 순찬의 어이, 뚱보. 여기 있지? 누구지? 뚱보라고 부르는 걸 보니 회사 직원인가? 하지만 처음 들어보는 목소리였다. 있는 거 다 안다고 뚱보. 그리고 모든 짓은 내가 저질렀다는 것도 말이야. 뭐, 어떻게 알았다는 거야? 나의 계획은 철두철미했는데 그 누구도 증거 하나 찾을 수 없었는데 말이다. 자, 순순히 잡히라고. 그 녀석이 문을 박차고 들어왔다. 나도 모르게 몸을 숨겼다. 터벅터벅 거리는 소리와 함께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걸 느꼈다. 잡히면 안 되는데. 나의 죄가 탄로나면 안 되는데. 무엇보다 저 녀석은 어떻게 한 거지? 과학수사라도 한 것인가? 그 녀석이 걸어오는 반대 방향으로 돌았다. 다행히 커다란 회사나 수많은 책상 사이로 숨어 도망갈 수 있었다. 아니, 있을 것만 같았다. 어이, 어디 도망가려고? 에이 씨발. 어느새 그 녀석은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나는 내 몸뚱이가 할 수 있는 최대의 속력을 내며 달렸다. 무작정 위로 달렸다. 뒤에서 쫓아오는 발소리가 점점 크게 들려왔다. 가까워지고 있다. 분명 가까워지고 있었다. 어느새 옥상문이 보였다. 일단 저기로 들어가서 문을 잠그자. 그리곤 다른 방안을 생각해야만 했다. 그러기 위해선 시간을 벌어야만 한다. 옥상문을 벌컥 열어 몸을 집어넣었다.
곧바로 몸을 돌려 문을 닫으려는 순간 눈앞까지 와 있는 그 녀석이 보였다. 있는 힘껏 문을 닫았다. 이제 자물쇠만 잠그면 된다. 저 자물쇠만. 육중한 나의 몸이 그 녀석 힘에 밀려 날아갔다. 그리곤 그 녀석이 싱그러운 미소를 지으며 옥상으로 들어왔다.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난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니까. 내가 죽였다는 것을. 그 녀석의 말 한 글자 한 글자가 힘있게 들렸다. 무슨 증거로? 도대체 무슨 증거로 내가 죽였다는 건데? 증거? 그딴 건 필요 없어. 나의 직감이 곧 진실이니까. 말도 안 돼. 자신의 직감이 진실이라니. 정신이 나갔나? 아무든 제 녀석에겐 증거란 없는 것 같았다. 그게 무슨 얼토당토 없는 말이냐? 보아하니 증거 따윈 없는 것 같군. 그런 게 무슨 자신감이야? 나에겐 화색이 돌았다. 증거 없인 그 무엇도 두렵지 않다. 그래. 그나저나 넌 나의 정체가 궁금하진 않냐? 너의 정체. 보나마나 삼류형사에 불과하겠지. 감으로 때려 맞춰보는. 그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 하나 틀렸어. 나란 놈 말이야 바로 너 같은 녀석을 위해 존재하는 인간이라고. 날 위해 존재한다니. 그게 또 무슨 개소리인가. 혹시 퇴마사라고 들어봤어? 그게 나의 직업인데 말이지. 퇴마사.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상관 있지. 왜냐면 넌 이미 죽은 목숨이니까. 순간 머릿속에 짜릿한 전기가 맴돌았다. 빌어먹을 말도 안 돼. 내가 죽은 목숨이라니 어디서 개소리를 해대는 거야. 시발. 그만 너 자신을 부정하고 인정해란 말이야. 나도 피곤하니까. 생각하기 싫어. 부정이 아니라고. 내가 맞다고 여기는 게 곧 진실이야. 너의 말은 틀렸다고. 하지만 아무리 부정하려 해도 개 같은 기억들은 새록새록 머릿속에서 자라만 났다. 넌 이미 3년 전에 죽은 몸이야. 그런 놈이 아직까지 여기서 말썽을 부리면 되겠어? 아니야 아니라고. 난 죽지 않았어. 시발 난 죽지 않았다고. 3년 전에 넌 옥상에서 떨어져 죽어버렸다고. 기억 안 나? 그날은 참 달이 밝았는데 말이지. 모든 기억들이 나의 머리를 욱지어왔다. 삼장법사가 손오공의 머리태를 조이듯이 나의 머리 또한 큰 압력으로 조여진다. 지끈지끈 아프다. 옥상에서 떨어진 나의 시체에서 흐른 핏물에 반사된 달빛이 참 인상적이었다. 그것이 영혼인 내가 처음으로 몸에서 나왔을 때 본 것이다. 모든 것은 유별나게 특별한 나의 집중력 때문이다. 나는 몸뚱이에서 벗어난 순간부터 이 사실을 부정했다. 사실 죽고 싶지 않았다. 아직 나에겐 소외감에서 벗어나는 꿈이 있었다. 그 욕망을 이루기 전에 죽은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웠다. 그래서 부정했다. 난 아직 살아있다고 집중하였다. 그리고 나의 집중력이 빛을 발한 것이다. 자, 슬슬 이승에서 떠날 시간이야. 퇴마사라는 그 녀석이 두 눈을 감은 채 무엇인가를 중얼거렸다. 그 소리가 자세히 들리진 않았지만 나의 머릿속에선 어마어마한 고통이 찾아오고 있었다. 하지마. 그는 계속해서 중얼거리며 두 눈을 치켜떴다. 그 눈빛이 너무나도 살벌하다. 그리고 그 눈빛이 너무나도 싫었다. 항상 모든 사람들이 날 바라보는 눈빛. 바로 멸시의 눈빛. 그것이 싫다. 그런 눈으로 보지 마란 말이에. 나는 있는 힘껏 그 녀석에게 달려가 목을 조이며 넘어뜨렸다. 온 힘을 다했다. 그러자 그 녀석의 얼굴색이 점점 시뻘개졌다. 조금만 더 좋다. 그 녀석은 힘들어하는 표정을 지었다. 조금만 더 하면 숨을 거두게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난 그럴 수 없었다. 그것은 그 녀석의 표정이 변하고 부터였다. 생전 처음 보는 표정이었다. 선한 눈빛을 뜨며 날 바라본다. 30년이란 세월을 살아왔지만 단 한 번도 저런 표정을 실제로 본 적은 없다. 가끔 TV에서 보지 않았다면 저런 표정을 할 수 있는지조차 몰랐을 것이다. 오이, 뚱보 넌 뭔가 단단히 착각하고 있나 본데. 난 널 해치려고 온 것이 아니야. 그 녀석은 먼지투성이가 된 옷을 툴툴 털며 일어섰다. 내 말 잘 들어. 지금 내가 널 보내주려고 하는 곳은 아주 특별한 곳이야. 그곳에선 인간의 탐욕이란 존재하지 않지. 모든 것이 평등해. 그리고 모든 사람이 똑같지. 그곳에선 내가 그들이고 그들이 바로 너야. 그 누구도 특별하지 않아.
이승의 인간은 탐욕이란 지배하의 모든 것을 억제받고 있어. 그것의 피해자가 바로 너지. 그들은 너와 친해지면 자신이 피해를 본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낀 것이야. 하지만 걱정할 것 없어. 그곳으로 간다면 너도 다른 그들 똑같은 존재가 될 것이니 말이야. 나는 손으로 바닥을 짚고 눈물을 왈칵 쏟아내었다. 그가 말한 대로 하면 내가 꿈으로만 생각하던 세상이다. 그리고 그는 두 손을 모아 계속해서 주문을 외운다. 잠시 후 하늘에선 밧줄이 내려왔다. 저걸 타고 올라가. 그럼 내가 꿈꾸던 세상이 펼쳐질 것이야. 그래. 밧줄을 두 손으로 집었다. 그리곤 천천히 올라갔다. 그 과정이 힘들었지만 꿈을 아는 나에겐 포기란 존재하지 않았다. 하늘 끝까지 다다른 나에게 반겨주듯 문이 활짝 열린다. 탐욕이란 존재하지 않는 평등한 세계. 그곳에선 더 이상의 소외란 존재하지 않았다.